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앞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능력이 이제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전 독서와 글쓰기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빛을 주는 지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글에 보면 독서 종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종자는 씨앗이죠. 독서 종자는 책 읽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가 끊어지면 집안은 문을 닫고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독서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서 이 독서 교육을 참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옛 글을 보면 정말 독서에 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 5갈래로 한번 정리를 범주화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구기의 반복적 독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죠. 언어의 리듬을 자기화하고 표현력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소리는 항상 의미에 선행하죠.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소리가 먼저 옵니다. 소리를 타고 좋은 글의 기운이 내게로 걸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좋은 글을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글의 기운이 내 글 속으로 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읽어서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백강훈의 편지 한번 보시죠. 매일 논어 한 번씩 읽어라, 외워라. 몇 달이면 한 100번쯤 읽는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평생 선비 노릇하는데 문제없어. 아예 통째로 삼키는 독서죠. 송능상이라는 분은 삼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입으로 먼저 읽으면 입으로 먼저 뭐가 소식이 도착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눈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스며들죠. 이것은 함석헌 선생 글씨예요. 독서에는 3도가 있는데 심도와 안도가 구도가 그것이다. 도라는 건 뭐냐 하면 오로지 집중해서 읽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의미는 들어온다.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를 읽어라. 이 독서는요, 이 책 저 책 많이 읽는 다독이 아니고 정독을 위해서 똑같은 책을 계속 반복하는 정독을 위한 다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를 계열화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로 이제 다산 선생이 이 독서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수학은 아동학습에서 공부법으로 이 주관, 구슬 꿰기의 방법으로 계열화시킨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다산 선생은 천자문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말했습니다. 폐기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연쇄적 학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천자문 보면 천지 현황, 하늘은 천 따지 한 다음에 거물현 누루왕합니다. 아니, 천지를 가르쳤으면 1월을 가르치고 1월을 가르쳤으면 성신을 가르쳐야지. 왜 갑자기 색채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검고 누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야 아이들이 계통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공부에서 독서의 차례, 책 읽기에도 차례가 있다. 순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산은 선경후사라는 말을 했어요. 경전 먼저 읽힌 다음에 역사는 나중에 읽는다. 추사는 똑같은 말을 글씨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경경위사라 그랬어요. 경을 날줄로 삼고 사를 시줄로 삼는다. 경전으로 자기 중심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역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의문을 품는 경물 취지의 독서. 하나하나의 정보가 이렇게 계통화돼서 두 번째 단계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알매 단계에 도달할 수 있죠. 성호 이익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책 읽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는데 나중에는 글자마다 의심이 생기죠. 이게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의심을 격파하고 의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비로소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기의 공부의 수준을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성호는 이 경전 공부에서
경물 치주로 가는 단계를 이 질서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질은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써라 이 말이죠. 책을 읽다가 생각이 탁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메모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방법으로 성호는 시경질서, 논어질서, 맹자질서, 각종 질서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다사는 초서법을 시켰습니다. 초서는 베껴쓰기입니다. 책 베껴쓰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베끼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베껴씁니다. 그냥 베껴쓰지 않고 문목을 세워서, 목차를 세워서 필요한 정보를 핵심 가치를 따져가면서 적어가는 독서입니다. 일종의 카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다산 모든 저술의 80% 이상이 전부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오성을 열어주는 이의 역지의 독서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뜻을 가지고 책 속에 담겨있는 성현의 뜻을 거슬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맹자에서 한 말이죠.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선생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는 독서. 그래서 경전을 천고 이전의 옛사람과 벗이 되는 상우 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뭐든지 푹 젖어들려면 오성이 열려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성을 강조하는 이 독서법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체득을 넘어서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독서입니다. 글쓴이의 생각과 만나고 묻어져 들어가는 독서를 통해서 의미를 자기화하고 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오성이 열리는 그런 독서의 단계이죠. 마지막 5번째는 텍스트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독서의 단계입니다. 이제 오성이 열리고 나면 독서에는 거침이 없어집니다. 연암의 이 글은 참 멋진 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초록진 그늘에서 새가 막 우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요 서로 울고 화답하는 글이로구나. 끝에 마지막 말이 압권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책을 읽었다. 이거야말로 멋진 한 권의 책을 읽은 것이 아니냐. 이 독서가 마지막 단계의 독서입니다. 증자의 제자 공명설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 읽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스승이 답답해서 하루는 불러 야단을 칩니다. 너 공부 안 하니? 이때 공명선이 한 대답입니다. 선생님, 공부를 안 하다니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시나 선생님은 이거를 받고 조정의 벼슬 하실 때는 사안마다 어떻게 대처하시는 걸 그걸 읽고 있습니다. 공명선 아예 스승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텍스트를 통째로 읽은 독서가죠. 홍길주는 말합니다. 책만 읽는 것이 독서가 아니다. 천지 삼난 만상이 전부 독서다. 일상의 자직을 구려한 일도 책 아닌 것이 없다. 천지 사이에 책이 없던 시선은 없었다. 동해바다에 가서 해 뜰 때를 봐라. 그 안에 수억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 않니? 어떻게 책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무엇을 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읽어내느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는 글쓰기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사복 불원조가 있습니다. 사복이 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개송을 하나 지어다오 하니까 원효가 지어진 글이 이겁니다.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거늘 죽지 말 것을 태어남이 괴롭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사복이 한마디 그걸 보더니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원효가 그래서 고쳤어요. 죽고 삶이 괴롭다. 그래서 14자를 4글자로 고치고 나니까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절의 언어의 그 절제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인식에 도달했다는 건 저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사간의심이라고 합니다. 말은 간결하되 뜻은 깊어야 된다. 이게 좋은 글이에요. 옛 수사학은 말을 보태는 수사학이 아니고 말을 줄이는 수사학입니다. 한유가 한 말이 있습니다. 풍이 불여일자하고 풍부하되 한 글자도 남아서는 안 되고 약이 불시일이사 간략하게 할 말만 하되 한 글자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한 글자만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글을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장문론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이 편장작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법은 글자의 법이고 구법은 문장, 센텐스의 법이고 그 다음에
편법은 패러그래프, 단락의 법이고 장은 전체 문장의 법입니다. 연암박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단적지인, 그 중에 첫 단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병법을 잘하는 걸까? 글자는 병사, 뜻은 장수, 제목은 적국이다. 전거를 인용하고 고사를 끌어오는 것은 전쟁터의 진지다. 글을 쓸 때 효율적인 인용과 효율적인 예시는 글에 막강한 힘을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글자를 묶어 구절이 되고 구절을 묶어 문장을 이루는 것은 대오행진이다. 이 명령 일사불란이라는 책에 글자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단락을 이루고 단락이 전체 글을 이루는 구성과 같다. 운자로 가락을 맞추고 문사로 표현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나팔과 북과 깃발과 같다. 전투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이 북과 나팔이 군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할 때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으니까 이거 군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문장에서의 효율적인 수사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병법과 글쓰기를 아주 멋지게 비유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글에서 이 단락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것만 따지면서 글이 잘 됐네 못 됐네 수사학적으로 됐네 안 됐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요령과 해경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령은 뭐냐? 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글의 핵심이 뭐냐? 요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이 죽고 삽니다. 해경은 글이 가는 길이죠. 글이 한번 길을 놓치고 방향을 잃으면 횡설수설이 됩니다. 이건창은 그래서 수미와 간가 처음과 끝 그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구절의 어떤 프레임이 중요하다. 글은 앞뒤가 갖춰지고 짜임새가 갖춰지면 그 다음에 글로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구산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좋은 글쓰기에 있어서 딱 한 글자의 비결을 말한다면 난 긴이라는 글자를 꼽겠다. 글이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꽉 쬐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쥐어짠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허튼 말이 하나도 없이 딱 들어갈 말만 들어가 있는 상태. 요거의 긴입니다. 양신의 이 말도 참 의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번다 해도 안 되고 글은 그렇다고 너무 간결한 것만이 능사도 아니다. 번다 하지 않아도 안 되고 간결하지 않아도 안 된다. 어려워도 안 되고 쉬워도 안 되지만 어렵지 않아도 안 되고 쉽지 않아도 안 된다. 그 장면에서 딱 맞는 그 한 가지를 찾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프로베르는 일물일어설이란 말을 했죠. 그 사물에는 그 하나 딱 맞는 하나의 표현이 있을 뿐이다. 그걸 찾아라. 이런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홍량이라는 사람이 글쓰기 할 때 잘못된 점 6가지를 이렇게 장문 유고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잔뜩 어렵게 써놓고 집단은 기이하게 썼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거 빠지지 마라. 두 번째, 굉장히 복잡하게 비비꼬아 놓고 이것을 꼼꼼하게 썼다고 착각하지 마라. 세 번째, 길게 쭉쭉 늘여놓고는 글쓰기가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지 착각하지 마라. 생경하고 알아먹을 수도 없는 말을 써놓고 자기 딴에는 운건하게 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아주 경박하게 써놓고는 아주 매끄럽게 아주 알기 쉽게 썼다고 착각하지 마라. 속되게 써놓고는 이게 평탄하고 정대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것이 우리가 글 쓸 때 흔히 빠지는 착각이라는 거죠. 원황은 문장에는 10가지 금기가 있다. 두건기는 그 늙은 서생의 진부한 이야기, 하나만 한 이야기,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을 하나만 하잖아요. 두 번째, 머릿속에 든 것도 없이 흉내만 내는 글, 이게 학당기죠. 세 번째는 훈곡기, 남의 글을 베끼거나 그 다음에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글. 그 다음에 파잡기, 파자는 할머니, 노파죠. 노파시면서 그냥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규각기는 여인네들 그 화장하는 것처럼 온통 분바른 글, 그냥 형용사, 부사, 덕지덕지한 그런 글 쓰지 마라. 걸악기는 거지들처럼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주절주절하는 그런 글 쓰지 말라. 무붓기는 그냥 울뚝백말 읽는 글입니다. 지 말만 다 하고 알아듣든 말든 이런 글들. 시정기는
시정잡배처럼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 이해석기는 아전글입니다. 복지부동하고 앉아가지고 예예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글이죠. 야호기는 들여우, 여우같이 요사하고 간사한 그런 글을 말합니다.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 절대 안 된다. 상동구의. 오늘 강의의 결론을 이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글은 공변된 것이지만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죠. 수사법은 공유할 수 있지만 깨달음의 경로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작구의 법을 익히고 해경과 요령을 붙들어도 오성이 안 열리면 소용이 없죠. 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글 속에 내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상동구의가 그 답입니다. 옛 것을 제대로 배워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내 식으로 표현해내면 그 결과는 동공이곡입니다. 공교로움은 같은데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단계가 가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동구이고 동공이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 원매가 한 말도 참 멋진 말입니다. 옛사람을 안 배우면 볼만한 게 없죠. 건질 게 없습니다. 근데 옛사람과 똑같이 되면 내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도 글자는 똑같이 있었지만 거기에 담긴 말은 전부 새 말입니다. 내 말입니다. 옛 것을 흡수해서 그것이 새 것으로 토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맹자는 공자를 배웠고 공자는 주공에게 배웠다고 했는데 세 사람은 다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연암이 말합니다. 구사자는 비진냐라.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비진, 진짜가 아니다. 같은 것은 가짜고 달라야만 진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같아지기 위해서 달라진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분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분간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옛 정신을 내 안에 녹여서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무엇을 해도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